오늘부터 사흘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서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동반 참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엿새간 후쿠시마의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정화, 방류 시설을 살펴보고 농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예정인데 오염수 시료는 별도로 채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인사 여럿을 특정했다고 검찰이 밝힌 만큼 이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소환될지 주목됩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온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하겠다며 총선 기획단도 발족해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유럽연합이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미국 법무부도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U와 미국, 일본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가 불발되는데 대한항공은 그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라 호주, 인도와 함께 참가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으론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오늘 저녁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여 명을 만나 격려할 계획입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또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에 대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 두 나라 공조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Our countries stand together. We stand stronger. And I believe the whole world is safer. 日米同盟は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礎です。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쿼드,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 등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중국의 강압적 행태를 포함한 영내 안보 도전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일 정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현상 유지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일 정상이 한국과의 3국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비핵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다소 복잡할 거라는 이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 EU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 히로시마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이 확실시된다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할 시찰단의 구성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아서 나흘 동안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국무조정실 박구현 1차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원전 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2요구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가 대규모 연차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법투쟁을 진행해온 간호협회는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재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입니다. 네, 현장 나가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 일대가 간호사와 간호대학교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연차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수도권은 물론 대전이나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겁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퇴직을 앞둔 간호사로서 저는 이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를 딱 정해서 간호사와 임상병원 의사 또는 의사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집회에 간호사와 대학생 등 총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간호협회는 간호법 진행 상황에 따라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 재상정됩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투쟁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이 집회 현장에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에 대해 가짜뉴스를 전파하거나 법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호협회는 체열이나 초음파 검사 등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행위를 거절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인력, 즉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차 투쟁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아침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두 회사 간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낸 데 이어서 미국 법무부도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미국과 한국 간 화물과 여객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고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LA와 뉴욕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정 항공사의 노선 독점을 막고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경쟁 당국의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 이전에 유럽연합에서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었지요. 네, 유럽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엊그제 새벽 유럽연합이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가 되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측에 오는 6월까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유럽연합의 2단계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항공은 이번 유럽연합의 중간심사 보고서 발행은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에 포함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논의해 최종 승인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도 한 차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는데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의 인천과 런던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면서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기업 결합 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 국가인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불발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의 결함 때문이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었는데 우리 돈 2,700억 원가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미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훔치는 게 놀이처럼 번졌습니다. 이 차량들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지 않아 너무 쉽게 절도놀이의 표적이 됐습니다. What this was for? They tore apart my steering wheel lock. Kias are manufactured so that you can actually hotwire a Kia with an iPhone charger. 피해 차량 수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자 주 정부들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리콜 요구의 보험 거부 사태와 함께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결국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가량을 현금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현금으로 모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 도난방지 장치를 구매하려 할 경우 최대 3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보상의 혜택을 받는 집단 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미국에서 판매된 2001년에서 2022년형 모델 약 900만 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1년 11월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월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 있는 미국 내 차량들에 대해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차량 대부분의 차주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달 말까지 통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었는데 이기영의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인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의 카드로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혐의도 받습니다. 동거인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선고 전까지 반성문은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고작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 통제를 이기지 못해 탈북을 결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식량난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들. 모두 9명 인척 관계를 주장하는 두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 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남한 사회를 동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순 동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4년째 이어진 국경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예년보다 심각한 봄 가뭄으로 식량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연일 모내기철 모든 힘을 집중하자며 주민 독려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연평균 식량 부족량은 80만 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국 정책 그리고 유통 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발생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북한은 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가족 단위 귀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민생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교육을 통해 식용유 등 생필품 위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절대 빈곤선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탈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명대를 유지했던 탈북민 입국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최악의 식량난이 겹치면서 이탈 주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매 계약을 한 걸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정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조금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성과와 실익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에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어떤 일정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G7 국가들과의 이제 경제, 산업, 안보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연대와 협력, 또 정보 공유의 기반을 만들고 키울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번에 이제 다른 정상들하고도 회담이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 위령비도 같이 참배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 협력 차원에서 얼마나 또 진일보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를 위한 어떤 좀 더 진일보한 어떤 전략적 협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모션으로 읽히지만요. 그러나 그 원폭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강제 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본 총리는 강제 동원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순인 것이죠. 자신들이 부인하는 조선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그 영령들 앞에 추모를 하는 일본 총리의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강제 동원의 이 논란의 이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G7 그 회담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번 일요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 그 속에서 군사동맹의 내용과 수준이 어떤 것으로 결론 날까 그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G7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그런 이제 농수산물이 올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G7 정상들의 식탁 테이블 위에서 시금수로 써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G7 정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시다 총리가 해소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네, 앞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후쿠시마 농산물이 그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찰단이 이제 21일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면죄부 도장을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또 정치인이 그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비전문가적인 어떤 정치적 감정이 개입돼서 하는 발언은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이미 IAEA 절차에 따라서 11개국의 IAEA 회원국이 참여한 국제검증단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조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번에 가는 시찰단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조사이고 검증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식 입장이 IAEA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그때 그 절차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시 무슨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저는 이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저는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는 주체는 지금 IAEA와 국제원자력기구와 그다음에 미국, 중국, 프랑스 이런 그 IAEA 11개국으로 우리나라도 여기 전문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국의 국제검증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문제를 쭉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문제 또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학을 벗어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 함정이라는 것이요. 전문가는 여러 관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 시찰단에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 원자력 찬성론자들만 해결적으로 구성된 시찰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핵 전문가 관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서균열이라는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분도 핵 전공 관련 이제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그 오염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시찰단에 포함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 환경 분야에 환경운동가도 포함돼야지 전문가들이 균형 있는 그런 시각 속에서 이것을 보고 와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시찰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제 그 면피성의 그러한 관람으로 그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전문 기구에서 이제 6월달에 이제 검증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죠. 뭐 분명히 이제 별 문제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부터 정말 1리터 한번 꿀꺽꿀꺽 한번 마셔봐라. 그다음에 국힘 의원님들부터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라. 특히 아직 그 미혼의 여성 의원님부터 그것이 이제 그 여성의 인체에 해가 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연로하신 그런 의원님들부터 한번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 진짜 우리가 내가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걸 국민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이걸 시험 행사라도 오늘 간담회가 열렸잖아요. 시험 행사라도 해라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자극적인 발언이고요. 만약에 그 IAEA 절차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찰단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유의미한 부분이 IAEA 국제기구의 조사 절차하고 11개국이 참여한 국제검증단입니다. 이 검증단에 11개국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서 좀 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국의 검증단이 합의가 돼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하고 믿을 건 믿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후쿠시마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 이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마실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안 마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과학기술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자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드 전자파로 몸이 튀겨지겠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이런 가짜 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덮어야 된다. 이제는 그걸 극복할 때가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는 것은 전 찬성입니다. 그럼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가짜 뉴스나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자제돼야 된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방출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굳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찰이란 명분으로 이렇게 참관을 해서 그런 명분을 주느냐, 왜 첫 번째 찬성 국가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여기도 참 유감이고요. 과학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 과학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영국의 그 핵 물리학자라는 분 있잖아요. 뭐 앨리스 교수님인가요? 이제 그분 1리터라도 내가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저는 그분이 진짜 마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전형적인 그 핵 원자력 찬성론자거든요. 그분을 굳이 집권 여당이 불러서 이렇게 강연을 듣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시찰단 참관도 포함해서요.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그 로드맵에 어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허용을 하는 그러한 결론을 정해놓고서 짜여진 각본대로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 영역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저희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띄워주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가 2%포인트 올라서 잘하고 있다가 37%였고요.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일단 3주 연속 오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제가 그 3주 전, 그러니까 4주 전에는 2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37%로 해서 한 10%가 다시 이제 회복 좀 약간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또 이념 성향별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사실 이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성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유의미성은 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이제 그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그때 그 일본강에서 한일 징용자 문제 해법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 지원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 한 그런 한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띄워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최근에 코인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미세한 그 차이가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예. 단지 국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 결과의 의미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코인 사태로 인한 그 김남국 의원의 그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거의 이제 끝무렵에 왔다.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터질 게 다 터졌거든요. 터질 게 다 터져서 저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도 있어가지고 그건 잠시 역시도 대통령 이제 지지도 좀 띄워주시죠. 네, 미세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 뭐 별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조금 올라왔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지역구 오산에 이제 그 식당가를 갔는데 거기 몇몇 분들이 저를 보더니 아이 의원님 공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는 공을.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뭐 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그 국민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좀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정부 여당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금씩 지지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태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너무 좀 자만하시면 아마 큰 탈이 날 이태기 의원님 바닥 반박 미시면 짧게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저기 말씀드렸고요. 약간의 유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지 이것이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야당이 반사이익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야당도 스스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저희들 거죠.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에 이어서 또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런저런 숙려 기간을 거치고 뭐 앞에 있는 다른 사건들부터 하고 이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치인이 휴게소를 갔는데 단독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민 관심이 맥시멈이라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단행할 때 급의 관심도다. 김혜영 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뭐 빨리빨리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당내 소신파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 추이에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해.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 거의 뭐 관심이 맥시멈급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사실 부정적인 관심이잖아요. 일단 어제 이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남국 의원도 뭐 본인도 이제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 적에 부당한 어떤 정치 공세와 여기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그래서 자꾸 해명할 때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끊을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본인이 감수할 부분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저는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할 얘기는 지금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회 윤리위 그 조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그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이제 결론에 따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와 청문회 그 시간 동안에 코인을 했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좀 충고를 했습니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좀 시골 가서 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이제 가평 휴게소에서 사진 찍혔고 실제로 가평 휴게소에서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용한 곳에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고.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라는 게 지금 안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저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소나기가 아니고요. 저는 쓰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정서에 대한 커다란 아주 실망감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힘 쪽에서 김남국 의원의 저 돈 저 자금 세탁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한 정치 자금 이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부정한 정치 자금이고 어떤 자금 세탁한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하지 마라, 사퇴하라라고 할 텐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제로다. 그렇게 단언하면서요. 예.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이제 김남국에서 이제 다 탈탈 털고 나올 게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타겟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 이제는 이제 민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권 여당다운 그런 좀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 하나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이 조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에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또 어떤 제보들의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조사단에서 지금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유메이드 그 회사에도 직접 가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부분에서 아마 회사 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확인했습니까? 일단은 이 유믹스라고 하는 실제로 뭐 잡코인에 가까운 이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된 또 경위, 또 매도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투자 비율에 따라서 코인을 공짜로 받았는지 여부,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사 입장을 들어보러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또 진실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사실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자정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적어도 이해 충돌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물론 생각을 초기 대응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을 제가 변명할 생각은 주어도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한 것이에요. 본인은 아니 코인 자체는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한 거 그것은 이제 이미 사과를 했고, 근데 자신을 마치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그런 것으로 매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가 다 좋지만은 검찰의 수사가 또 국힘의 그런 조사가 사실을 또 왜곡하는 그런 또 결과로 정쟁화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5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고등학생, 대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와가지고 네. 먹는 것만 잘하잖아. 아니야. 물어보실 게 있나요? 최근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게 다른 반응이나 아니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너무 집중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전우원 씨 한번 만나주실 생각 의미 없으십니까? 예, 뭐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러나 또 기회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윤 대통령 같이 이렇게 참석 안 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작년에 5.18을 앞두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난해 5.18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어린 희생자들도 11살짜리 전재수 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찍어주세요. 오후 3시를 넘긴 지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서 햇볕이 더 강해집니다. 내일 대전 낮 기온은 29도, 광주와 대구 28도로 30도에 가깝겠는데요. 이렇게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니까요.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외선만 아니라면 내일 구름만 지나는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에서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